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7년째 같은 시간이다. 남편이 암으로 떠난 뒤로 내 몸은 이 시간에 맞춰져 버렸다. 병원에서 새벽마다 링거 갈아 끼우러 다니던 그때의 리듬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보였다. 67년을 산 얼굴. 눈가의 주름은 어느새 목까지 내려왔고 한때 까맣던 머리카락은 이제 뿌리부터 하얗게 올라온다. 미용실 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두고 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미용실에 갈 이유를 못 느끼는 것이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다. 오늘은 남편 7주기 제삿날이다. 싱크대 아래 찬장을 열었다. 맨 안쪽 신문지에 싸서 넣어둔 밥그릇 하나를 꺼냈다. 가장자리가 살짝 이가 나간 40년 된 밥그릇.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거다. 이 밥그릇에 밥 담아 시아버지 드리고 나중엔 내 남편 밥 담아라. 그 말씀대로 나는 40년을 이 그릇에 밥을 담았다. 지금은 1년에 딱 2번만 꺼낸다. 남편 제삿날과 남편 기일. 그릇을 물에 헹구는데 손끝이 시렸다. 보일러를 안 켜서 그런가? 아니다. 원래 이 집 새벽은 춥다. 남편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살기 시작하니까 이 집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추웠구나. 그런 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 쌀을 씻으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훑쳤다. 새벽에 제사 음식 준비. 아침에 딸 지은이네 가서 민준이 학교 보내기. 점심때까지 지은이네 집 청소하고 빨래 널기. 오후에 다시 우리 집 와서 제사상 차리기. 저녁에 지은이, 사위, 민준이, 그리고 아들 준호네까지 다 모이면 제사 지내기. 한숨이 나왔다. 손이 멈추지는 않았다.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까. 한숨 쉬면서도 손은 움직이는 거다. 밥을 안 치고 나무를 데치고 전을 부치고. 오전 7시 딸 지은이네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B-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덜 마른 빨래 냄새, 아이 땀 냄새, 그리고 어제 먹다 남긴 치킨 냄새가 뒤섞인 냄새. 며느리로 40년 그리고 이제는 외할머니로 7년을 살아온 내가 가장 잘 아는 냄새다. 민준아, 일어나야지. 아이 방문을 열었다. 7살 된 외손자 민준이가 이불을 뻥 차고 대자로 자고 있었다. 이 녀석을 깨워서 씻기고 밥 먹이고 옷 입혀서 학교 보내는 게 내 아침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끔은 주말까지. 할머니야, 일어나.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따뜻했다. 아이의 온기가 내 가슴에 스며드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왜 이 집에 오는지 알 것 같았다. 오늘 외할아버지 제사야? 응, 외할아버지가 누구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준이는 외할아버지를 모른다.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사진으로만 보여줘봤자 이 아이에게 외할아버지는 벽에 걸린 웃고 있는 아저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먼저 씻자. 민준이를 안고 욕실로 갔다. 뜨거운 물을 틀어주고 샴푸를 짜서 머리를 감겨주면서 나는 또 멍하니 생각에 빠졌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 아이랑 공놀이도 하고 어깨에도 태워주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그보다 더 자주 드는 생각은 따로 있었다.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딸 집에 붙어 살지는 않았을 텐데. 오전 9시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니 지은이는 이미 출근한 뒤였다. 식탁 위에 메모가 있었다. 엄마, 냉장고에 밑반찬 좀 없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몇 가지 해놔주세요. 저녁에 봐요. 메모 끝에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저게 감사의 표시인지 그냥 습관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멸치볶음이 바닥났고 콩자반은 아예 없고 깍두기도 거의 떨어져 간다. 한숨이 나왔다. 내가 이틀만 안 와도 이 집은 이렇게 된다.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다. 콩나물을 다듬고 멸치를 볶고 물을 깍둑 썰기 하면서 라디오를 틀었다. 점심 무렵 노래 프로그램이 나오는 시간이었다. 사연 보내주신 분은 64세 김말자님이시네요. 사연 읽어볼게요. 저는 결혼 후 40년 동안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며느리, 엄마, 할머니, 형수님, 사모님. 그런데 요즘 남편이 치매가 와서 저를 못 알아봅니다. 슬프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나는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상한 사람일까요? 칼을 쥔 손이 멈췄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나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남편이 떠나고 나는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됐다. 며느리 한정순, 엄마 한정순, 할머니 한정순. 그런데 그냥 한정순은 누구지? 40년 전 시집 올 때는 한정순이었다. 꿈도 있었고, 가고 싶은 데도 있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애 낳고, 시부모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병수발하고, 장례 치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67세. 라디오에서 다음 노래가 흘러나왔다. 옛날 노래였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왜 우는지는 나도 몰랐다. 남편이 보고 싶어서 우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서러워서 우는 건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다시 칼을 들었다. 우는 것도 잠깐이다.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저녁 6시. 지은이네 가족과 준호네 가족이 우리 집에 모였다. 오랜만에 집이 북적였다. 민준이와 준호 아들 민서가 거실에서 뛰어다니고 지은이와 며느리가 부엌에서 그릇을 나르고 사위와 준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제사상을 차렸다. 남편 영정 앞에 음식을 하나씩 올리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집에 사람은 많은데 나한테 말 거는 사람은 없구나. 엄마, 젓갈 어디 있어요? 지은이가 소리쳤다. 냉장고 밑에 칸. 숟가락도 없어요? 며느리가 물었다. 찬장 위에 칸. 대답은 하는데 대화는 아니었다. 그냥 필요한 것 묻고 필요한 것 대답하고 그뿐이었다. 제사상이 다 차려지고 모두 영정 앞에 모였다. 준호가 술을 올리고 지은이가 절을 하고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했다. 나는 맨 뒤에 서 있었다. 이상했다. 이건 내 남편 제사인데 내가 왜 맨 뒤에 있지? 절이 끝나고 음식을 나눴다. 내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을 다들 맛있게 먹었다. 준호가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야라고 했고 지은이가 진짜 이전은 엄마가 해야 맛있어라고 했다. 칭찬인 건 알겠는데 왜 마음이 안 좋지? 그런데 엄마, 지은이가 나를 힐끗 쳐다봤다.
오늘 민준이 데리러 못 가서 미안해요. 내일도 부탁해도 돼요? 회의가 있어서. 그래, 모레도요. 출장이 있어가지고. 그래. 아, 그리고 주말에 민준이 학원 등록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은 게 있었다. 나도 힘들어. 나도 쉬고 싶어. 나도 사람이야.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왜? 이게 엄마니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니까. 밤 10시. 모두 떠나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다. 이웃집 창문에 불빛이 보였다. 저 집에도 누군가가 살고 있겠지. 저 사람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설거지를 마치고 남편 영정 앞에 앉았다. 아까 제사 때 썼던 그 밥그릇이 아직 상 위에 있었다. 밥은 다 퍼내고 빈 그릇만 남았다. 영감. 말을 걸어봤다. 대답이 없을 걸 알면서 나 오늘 좀 서러워. 애들이 날 뭘로 보는 건지 모르겠어. 나도 사람인데, 나도 힘든데, 왜 아무도 안 물어보지? 엄마 힘들어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영정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살아생전에 찍은 사진. 환하게 웃는 얼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달랐을까? 아니, 그것도 잘 모르겠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나는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빨래해주는 사람, 청소해주는 사람, 아이들 키워주는 사람, 그냥 해주는 사람. 한정순이 아니라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다 싱크대 위에 뭔가가 보였다. 저녁에 지은이가 두고 간 봉투였다. 안에 뭐가 들었나 열어보니 알록달록한 안내 책자가 한 장 나왔다. 복지관 가을학기 프로그램 안내. 책자 한쪽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엄마, 병원에서 가져온 거래요. 건강체조 프로그램 좋다고 하더라고요. 무릎 아프시잖아요. 한번 타보시는 건 어때요? 지은. 나는 그 책자를 한참 들여다봤다. 복지관. 가본 적이 없었다. 남편 살아있을 때는 그런데 갈 시간이 없었고, 남편 떠나고 나서는 딸 집에 가느라 그런데 갈 생각을 못했다. 건강체조,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탁구 동호회. 갖가지 프로그램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진도 있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웃으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진.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체조 시간인 것 같았다. 앞에서 강사처럼 보이는 남자가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고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었다. 그 사진 속 사람들 표정이 이상하게 밝아 보였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책자를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남편 영정을 한 번 더 쳐다봤다. 영감, 나 내일 좀 나가볼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침묵이 안 된다는 뜻 같지는 않았다. 제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릎이 욱신거렸다. 어제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나물 다듬고,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또 설거지하고, 67년 된 무릎이 버틸 리가 없었다. 이불 속에서 다리를 펴보려는데 관절에서 뚝 소리가 났다. 아이고, 신음이 절로 나왔다. 요즘 들어 이 소리가 부쩍 늘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한 번, 계단 오를 때 한 번, 민준이 업어줄 때 또 한 번. 침대 옆 탁자 위에 딸이 두고 간 복지관 책자가 보였다. 어젯밤에 꺼내놨다가 그냥 잠들었다. 햇빛에 비친 책자 표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복지관 가을학기 프로그램 안내. 나는 그 책자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탁자에 내려놓았다. 복지관. 평생 그런데 갈 시간이 없었다. 시어머니 모시랴, 애들 키우랴, 남편 뒷바라지하랴. 그러다 남편이 아프고 나서는 3년 내내 병원만 들락거렸다. 남편 보내고 나서는 딸집, 딸집, 또 딸집. 복지관 같은 데서 뭘 한다고.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나는 또 부엌으로 향했다. 오전 9시. 평소처럼 딸 지은이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확 밀려왔다. 어제 먹다 남긴 치킨 냄새, 아이 땀 냄새, 빨래 덜 마른 냄새. 내가 매일 맡는 냄새인데 오늘따라 유독 쿰쿰했다. 민준아. 아이는 이미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은이가 급하게 챙겨놓은 것 같았다. 옷은 입었는데 단추가 하나 잘못 끼워져 있었고 머리는 한쪽만 납작하게 눌려 있었다. 할머니, 나 배고파. 아침 안 먹었어? 엄마가 빵 먹으라고 했는데, 나 그 빵 싫어. 싱크대를 보니 과연 뜨따만 식빵 봉지가 나뒹굴고 있었다. 그 옆에 메모가 붙어 있었다. 엄마, 오늘 회의 있어서 먼저 나가요. 민준이 학교 부탁해요. 저녁에 봐요. 메모 끝에 하트. 또 하트다. 그 하트가 요즘 들어 자꾸 신경 쓰인다. 감사해서 그리는 건지, 미안해서 그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인 건지. 나는 냉장고를 열어 계란을 꺼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깼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조심조심. 민준이는 노른자 터진 계란 후라이는 안 먹는다. 할머니, 근데 왜 매일 와? 후라이팬을 뒤집다가 손이 멈췄다. 응? 친구들은 할머니가 가끔 온대. 근데 왜 할머니는 매일 와? 7살짜리의 순수한 질문이었다. 악의 같은 건 없었다.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뜨끔하지? 할머니가 민준이 보고 싶어서 그러지. 아, 그래서? 응. 할머니는 민준이가 제일 좋아. 민준이는 나도 할머니 좋아하고 웃었다. 나도 웃었다. 웃으면서 계란 후라이를 접시에 담았다. 그런데 속으로는 계속 그 말이 맴돌았다. 왜 매일 와? 그래, 나도 묻고 싶다. 왜 매일 오는 거지, 나는?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 무릎이 또 쑤셨다. 버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휘청거렸다. 손잡이를 잡아야 겨우 올라갈 수 있었다. 병원에나 가볼까? 평소 같으면 미룰 텐데 오늘은 왠지 발길이 병원 쪽으로 향했다. 딸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정형외과. 접수하고 30분을 기다려서 겨우 진료실에 들어갔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젊은 의사였다. 내 아들뻘 되어 보였다. 무릎이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아파서. 언제부터요? 한 2년? 3년 됐나? 의사가 내 무릎을 만져보더니 엑스레이를 찍자고 했다. 찍고 나서 다시 진료실에 들어갔더니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연골이 많이 다르셨네요.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그래요? 심하진 않은데 관리 안 하시면 나중에 수술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수술?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금 내가 수술하면 민준이는 누가 데려다 주지? 딸은 또 어쩌고?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꾸준히 드시고요. 네. 근데 어머니,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나를 봤다. 혹시 집에서 쪼그려 앉아서 하시는 일이 많으세요? 네. 반찬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무릎에 제일 안 좋아요. 가급적 쪼그려 앉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뜸을 들였다. 어머니,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네. 어르신들이 집에서 혼자 계시다 보면 우울증도 잘 오고 운동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관절은 더 안 좋아져요. 요즘 구청 복지관에서 건강체조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나가보세요. 복지관. 또 그 말이다. 어제 딸이 가져다 준 책자에서 본 그 단어. 생각해 볼게요. 진료실을 나오면서 나는 자꾸만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던가? 매일 딸 집에 가고, 손자 돌보고, 밥 해주고, 빨래하고. 그게 집에 있는 거랑 뭐가 다르지? 거기서도, 여기서도 나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니까. 점심때쯤 다시 지은이네 집에 도착했다. 오전에 못한 집안일을 하려고 앞치마를 두르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다.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온 모양이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에 묻혀서 잘 안 들렸는데 지은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친구랑 통화하는 것 같았다. 민준이 학교도 보내야지, 학원도 보내야지, 집안일도 해야지. 남편은 지방이지. 나 혼자 다 해. 설거지하는 손이 느려졌다.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지. 엄마가 안 도와주면 나 진짜 죽어. 아, 근데 있잖아.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손이 멈췄다. 뭔가 좀 딴 생각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모르겠어. 그냥 내 느낌이야. 아무튼 엄마가 나 안 도와주면 나 진짜 답 없어. 회사도 못 다녀. 물소리를 줄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해야지. 명절에 용돈도 챙기고 생일에 선물도 하고. 안 그러면 안 도와주잖아. 그 순간 내 손에서 컵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다. 쨍그랑. 잠깐. 지은이 목소리가 뚝 끊겼다. 엄마, 발소리가 부엌 쪽으로 다가왔다. 엄마, 왜? 괜찮아? 나는 깨진 컵 조각을 줍다가 손을 베었다. 빨간 피가 손가락 끝에서 방울져 떨어졌다. 아, 어쩌다 이래요. 지은이가 달려와서 내 손을 잡았다. 물에 씻기고 밴드를 찾고 호들갑을 떨었다. 괜찮아, 괜찮아. 깊이 안 베었어. 에이, 조심하셔야죠. 엄마가 다치면 어떡해요. 그 말에 나는 지은이 얼굴을 올려다봤다. 지은이가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진짜로 걱정하는 눈이었다. 그런데 아까 통화에서 한 말은 엄마가 안 도와주면 나 죽어. 엄마한테 잘해야지. 안 그러면 안 도와주잖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메아리쳤다. 나는 딸한테 엄마가 아니라 도움 주는 사람이었던 거다. 걱정하는 것도, 용돈 주는 것도, 선물 주는 것도 다 내가 계속 도와주게 하려고. 그날 저녁, 지은이네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옆자리에는 나처럼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다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다. 어둡고 조용한 집. 남편 영정만 거실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신발을 벗고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베인 손가락이 욱신거렸다. 아까 지은이 통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가 안 도와주면 나 죽어. 죽는다고? 그럼 나는 40년 동안 누구 도움받고 살았지? 시어머니 수발 들 때, 아이들 키울 때, 남편 병수발 할 때, 나는 누구한테 안 도와주면 죽는다고 말해봤나? 한 번도 없다. 그냥 혼자 다 했다. 그게 엄마니까. 그게 며느리니까. 그게 아내니까. 그런데 나는요? 나는 언제나로 살아요? 어느 순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흐느끼는 것도 아니고 오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에서 물이 흘러내렸다. 닦아도 계속 흘렀다. 남편 영정을 바라봤다. 영감아, 나 억울해. 평생 다 퍼줬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도 안 퍼줘? 손자 돌봐줘서 고맙다. 집안일 해줘서 고맙다. 그런 말 한마디면 되는 건데. 왜 아무도 안 해? 당신이라도 있었으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 금방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남편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밥 해주면 당연한 거고, 빨래하면 당연한 거고, 아이들 키우면 당연한 거였다. 고맙다는 말 남편한테 들어본 적 있나? 없다. 한 번도 없다. 그냥 다 당연한 거였다.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당연한 거였다. 한참을 울다가 문득 앞치마 주머니에 손이 갔다. 구겨진 종이가 만져졌다. 어제 넣어둔 복지관 안내 책자 꺼내서 펼쳐봤다. 건강체조화 목 오전 10시, 노래교실수 금 오후 2시, 탁구 동호회 매일 오전. 눈이 건강체조에 멈췄다. 아까 의사가 한 말이 떠올랐다.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복지관에서 건강체조 같은 것도 해보세요. 건강체조. 쪼그려 앉아서 반찬 만드는 것보다는 무릎에 나을 거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나는 책자를 다시 내려다봤다. 거기 실린 사진. 사람들이 체조하면서 웃고 있었다. 나이 든 사람들이었다.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더 많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 표정이 이상하게 밝았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상한 두근거림이었다.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가볼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났다. 안 돼. 민준이 데려다 줘야 하는데. 다른 목소리가 막았다. 하루쯤 안 가면 어때? 그럼 지은이가 뭐라 하지? 지은이가 뭐라 하면 어때? 나도 사람인데. 그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나도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아봐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책자를 꼭 쥐고 일어났다. 달력을 봤다. 내일이 화요일이었다. 건강체조 있는 날. 가자.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딱 한 번만. 어떤 데인지만 보고 오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가서 구경만 하고 오면 되잖아. 자꾸 자신을 설득했다. 안 가도 되는 이유는 100개쯤 떠올랐다. 민준이 학교, 지은이 밥, 집안일, 장 봐야 하는 것. 그런데 그 100개를 다 무시하고 싶었다. 딱 한 번만 나를 위해 나가보고 싶었다. 남편 영정을 한번 쳐다봤다. 영감, 나 내일 복지관 가볼게.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뭐라 안 할 거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가 그래.
가봐라 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낡은 옷만 입다가 옷장 깊숙이에서 안 입은 블라우스 하나를 꺼냈다. 작년에 지은이가 생일 선물로 준 건데 입을 데가 없어서 고이 넣어뒀던 거다. 옷을 몸에 대보았다. 이거 입고 가면 이상하려나? 또 이상한 두근거림이 왔다. 67년을 살았는데 옷 하나 입는 게 뭐라고 이렇게 두근거리지. 화요일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세 번째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첫 번째는 너무 칙칙했다. 두 번째는 너무 튀었다. 지금 입은 건 작년에 지은이가 사준 연보라색 블라우스.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도 모르겠다. 67년을 살면서 거울 앞에서 이렇게 오래 서본 적이 있던가. 뭘 이러고 있어. 정신 나간 늙은이처럼. 혼잣말을 하면서도 손은 자꾸 블라우스 단추를 만졌다. 복지관. 그냥 체조 한번 하러 가는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지? 지은이에게는 오늘 못 간다고 했다. 병원 검사 때문에 오전에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다. 거짓말이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내가 언제 딸한테 거짓말을 해봤나? 그런데 진짜를 말할 수는 없었다. 엄마 복지관 가. 이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뭔가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체조 배우러 가는 건데. 그런데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었다. 남편 제삿날 다음 주에 혼자 복지관 간다는 게. 핸드폰에 답장이 왔다. 네, 알겠어요. 민준이는 제가 학교 보낼게요. 그 밑에 하트. 하트를 보니까 또 마음이 찔렸다.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속으로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구청 복지관은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이었다. 막상 도착하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졌다. 건물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거렸다. 사람들이 오가는데 다들 아는 사람들끼리 인사하며 들어갔다. 나만 혼자였다. 그냥 갈까? 몇 번이나 돌아서려다가 결국 들어갔다. 접수대에서 프로그램 등록을 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체조실은 3층이라고.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시큰거렸다.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랐다. 3층. 복도 끝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밝은 트로트 음악. 문틈으로 사람들이 보였다. 형형색색 운동복을 입은 노인들이 강사 따라 팔을 흔들고 있었다. 문 앞에서 또 멈칫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 아무것도 안 달라지겠지. 그냥 체조 하나 배우고 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을 열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앞줄에 있던 아주머니가 나를 쳐다봤다. 다른 사람들도 힐끗힐끗 봤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네, 저. 여기요. 여기 자리 있어요. 누군가 손짓했다. 맨 뒷줄 구석자리.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쪽으로 갔다. 강사가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하고 마이크로 말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낯설었다. 누가 나한테 박수 쳐본 게 언제지? 강사가 다시 음악을 틀었다. 경쾌한 트로트. 강사가 앞에서 동작을 보여줬다. 팔 올리고 내리고 옆으로 뒤로. 따라 해봤다. 박자가 안 맞았다. 다들 오른팔 올릴 때 나만 왼팔을 올렸다. 다들 앞으로 갈 때 나만 뒤로 갔다. 아이고, 창피해. 얼굴이 더 빨개졌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려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무릎 아프시면요. 깜짝 놀라 옆을 봤다. 남자였다. 나이는 나랑 비슷해 보였다. 아니, 조금 많아 보이기도 하고, 흰머리가 많았지만 자세가 꼿꼿했다. 키가 컸다. 이렇게 살짝만 굽히세요. 무릎 90도까지 안 굽혀도 돼요. 그가 자기 무릎을 살짝 굽혀 보였다. 네,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 무릎 안 좋아서 오신 거예요. 너무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정도만요. 나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다. 이게 더 효과 있어요. 무리하면 내일 더 아프거든요. 그가 웃었다. 주름 사이로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다.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했다. 체조가 끝날 때까지 나는 그의 말대로 동작을 작게 했다. 신기하게 무릎이 덜 아팠다. 가끔 박자를 놓치면 그가 슬쩍 손짓으로 알려줬다. 오른쪽, 왼쪽 하고 이상한 기분이었다. 누군가 나를 신경 써주는 게. 체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다. 나도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아까 그 남자가 말을 걸었다. 처음 오신 거죠? 네, 점심은 드셨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침에 너무 긴장해서 밥을 못 먹었다. 복지관 앞에 국수집이 있어요. 거기 잔치국수가 괜찮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심장이 벌렁거렸다. 뭐라고? 남자가 나한테 밥을 같이 먹자고? 아니, 그러실 것까지는. 혼자 먹으면 외로워서요. 저도. 그가 또 웃었다. 아까 그 초승달 눈. 잔치국수 한 그릇이에요. 부담 가지실 것 없어요. 국수집은 오래된 가게였다. 간판도 낡았고 의자도 삐걱거렸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니까 칼국수 삶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겼다. 배가 꼬르륵 울렸다. 여기 잔치국수 2개요. 그가 주문했다. 마주 앉으니까 어색했다. 남편 아닌 남자랑 밥을 먹어본 게 언제지? 아니, 남편이랑도 단둘이 밥 먹어본 게 언제지? 집에서 먹거나 애들이랑 먹거나 그랬지. 저기,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정순이요. 아, 한정순 씨. 씨.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는 박인호예요. 인호 씨라고 불러주세요. 한정순 씨. 언제 이 이름으로 불려봤지? 병원 접수대에서 한정순님 부를 때, 동사무소에서 서류 확인할 때, 그건 이름이 아니었다. 그냥 번호 대신 이름을 부른 거였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눈을 보면서 한정순 씨라고 했다. 마치 내가 진짜 한 사람인 것처럼. 아주머니가 국수를 가져왔다. 하얀 면발 위에 호박, 계란 지단, 김가루가 올라가 있었다. 맛있게 드세요. 인호 씨가 젓가락을 들었다. 나도 젓가락을 들었다. 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맛있었다. 4,000원짜리 잔치국수가 왜 이렇게 맛있지? 정순 씨는 손주 계세요? 국수를 먹다가 인호 씨가 물었다. 네, 외손자요. 7살. 아이고, 한창 귀여울 때네. 네, 손주 돌봐주시느라 바쁘시겠다. 그게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네, 좀 바빠요. 많이 바쁘시구나. 인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캐묻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편했다. 인호 씨는요? 손주 있으세요?
있죠. 둘 다 미국에 있어요. 미국이요? 아들 둘이 이민 갔어요. 오래 전에. 외롭지 않으세요? 물어놓고 후회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 아닌가. 그런데 이노 씨는 웃었다. 외롭죠. 근데 뭐 익숙해져요. 그래서 복지관 나와요. 집에 혼자 있으면 벽만 보게 되니까. 그 말에 가슴이 찡했다. 나도 그래서 나왔거든요.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삼켰다. 정순 씨도 앞으로 자주 오세요. 화요일, 목요일마다 체조 있어요. 네, 탁구 동호회도 있는데 무릎 아프시면 그건 힘들겠다. 탁구요? 제가 거기서 봉사해요. 사람들 가르쳐 주고 아, 선생님이세요? 선생님까지는 아니고요. 이노 씨가 머쓱하게 웃었다. 원래 체육 교사였어요. 중학교에서.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여기서 봉사하는 거예요. 체육교사. 그래서 자세가 꼿꼿했구나. 먼저 일어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한정순 씨.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정순 씨. 또 그렇게 불렀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졌다. 마음이 이상하게 붕 떠 있었다. 발걸음도 가벼웠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웃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미쳤나? 혼잣말을 했다. 그런데 입가에 미소가 안 내려갔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자꾸 그 목소리가 떠올랐다. 한정순 씨. 무릎 아프시면 이렇게만 굽히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남편 영정을 쳐다봤다. 영감아, 나 오늘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체조 갔다 온 건데, 국수 한 그릇 먹은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다음 날, 그 다음 날, 나는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복지관에 갔다. 체조 시간에 박인호 씨는 늘 내 옆자리에 있었다. 동작을 알려줬고 박자가 틀리면 슬쩍 눈짓해줬다. 체조가 끝나면 국수집에서 밥을 먹었다. 잔치국수를 먹거나 비빔국수를 먹거나 대화가 많지는 않았다. 날씨 얘기, 손주 얘기, 복지관 얘기. 그런데 그게 편했다. 아무것도 해달라는 말을 안 했다. 밥을 해달라든가, 빨래를 해달라든가, 손주를 봐달라든가. 그냥 옆에 앉아서 국수 먹으면서 오늘 날씨 좋네요 하고 웃는 거다. 그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 몰랐다. 67년을 살면서 몰랐다. 2주가 지났다. 어느 목요일 저녁, 복지관 갔다 와서 딸 집에 들렀다. 오후에 민준이 하교 시간에 맞춰서 엄마, 어디 갔다 와요? 현관에서 지은이가 물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다. 응, 좀 볼 일이 있어서. 볼일이요? 무슨 볼일? 그냥 병원. 또 거짓말이 나왔다. 지은이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엄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모르겠어. 그냥 얼굴이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야? 나는 손사래를 쳤다. 그런데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리고 그 블라우스 요즘 자주 입네? 지은이가 내 옷을 가리켰다. 연보라색 블라우스. 복지관 갈 때마다 입는 옷. 아, 이거 그냥 편해서 립스틱도 바른 것 같은데? 아차 싶었다. 오늘 무심코 바르고 나왔다. 복지관 화장실 거울에서 입술이 너무 파리해 보여서 가방에 있던 오래된 립스틱을 꺼내 발랐다.
엄마, 혹시, 지은이 눈이 이상하게 빛났다. 뭐야, 요즘 좋은 일 있어? 무슨 좋은 일? 없어. 진짜요? 진짜야. 왜 이래, 갑자기. 나는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들켰나? 아니, 뭘 들켜. 들킬 게 없는데. 나는 그냥 복지관에서 체조 배우는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두근거리지? 왜 이렇게 숨기고 싶지? 그날 밤, 지은이가 보낸 문자가 왔다. 엄마, 나 오늘 뭔가 느꼈어요. 엄마, 비밀 있죠? 그 밑에 웃는 이모티콘. 농담이에요. 근데 엄마 표정 진짜 밝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좋은 거 있으면 나중에 얘기해줘요. 그 밑에 하트. 나는 핸드폰을 오래 들여다봤다. 농담이래. 농담인 거 알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남편 영정을 쳐다봤다. 영감아,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정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좀 다르게 보였다. 웃는 건지, 쓴웃음 짓는 건지. 복지관에 다닌 지 한 달이 됐다.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그 2번이 일주일을 버티게 해줬다. 월요일에는 내일 복지관이다 생각하며 버텼고, 수요일에는 내일 또 복지관이다 생각하며 버텼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조금 길었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다. 이노 씨와는 체조 끝나고 국수 먹는 사이가 됐다. 국수만 먹었다. 딱 그것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국수 한 그릇이 일주일치 힘이 됐다. 그날도 체조가 끝나고 국수집으로 가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야, 한정순.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선자였다. 30년 단짝. 시장에서 채소 가게 하는 김선자. 선자야. 여기 웬일이야? 웬일은? 복지관에서 노래교실 한다길래 와봤지. 선자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눈이 번쩍 빛났다. 근데 너 뭐야? 뭐가? 화장했네? 얼굴이 화끈거렸다. 안 했어. 했잖아. 입술에 뭐 발랐네. 눈썹도 그렸고. 이게 무슨, 야, 나 너 30년 봤어. 네 맨 얼굴 내가 모를 것 같아. 선자가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봤다. 그 눈빛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블라우스. 작년에 지은이가 사준 거 아니야? 네가 안 입는다고 옷장에 처박아 뒀다며. 한정순, 너 지금 연애하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미쳤어? 안 미쳤어. 내 눈은 못 속여. 선자가 내 팔을 잡았다. 야, 나한테까지 숨길 거야?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에? 결국 다 털어놨다. 국수집 말고 근처 조용한 분식집으로 갔다. 떡볶이를 시켜놓고 나는 한 달간 있었던 일을 선자에게 말했다. 복지관 체조교실, 박인호라는 남자, 체조 끝나고 국수 먹는 것. 그게 다야? 선자가 눈을 깜빡였다. 응, 그게 다야. 국수만 먹었어? 응, 손도 안 잡았어? 미쳤어? 당연히 안 잡았지. 그럼 뭐가 연애야? 선자가 떡볶이를 젓가락으로 집었다. 그냥 밥 같이 먹는 사이네. 그래. 근데 네 표정 보니까 선자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냥 밥 먹는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그 말에 나는 대답을 못했다. 좋아한다. 그 단어가 너무 낯설었다. 67살 먹은 늙은이가 누굴 좋아해?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야, 왜 말을 못해? 선자가 떡볶이를 내 앞에 밀었다. 먹어. 그리고 대답해. 몰라. 나도 몰라. 뭘 몰라. 그냥 그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게 다야. 그게 좋아하는 거야, 이 바보야. 선자가 한숨을 쉬었다. 야, 근데 뭐가 문제야? 남편도 돌아가셨고 너도 이제 혼자잖아. 좋은 사람 만나면 만나는 거지. 애들이 애들이 뭐? 알면 난리 날 거야. 그 말에 선자 얼굴이 굳었다. 뭔 난리? 준호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엄청 싫어할 거야. 아버지 무덤에 침 뱉는 거냐, 그럴 거야. 지은이는 더 복잡해. 내가 다른 남자 만나면 민준이 누가 봐주냐고 할 거야. 그리고 집 문제도 있고 집 문제? 이 집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거든. 내가 재혼이라도 하면 그 남자한테 집 뺏기는 거 아니냐고 할 거야. 선자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야, 응, 그게 자식이야? 네가 40년 동안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병수발 다 하고 7년 동안 혼자 손주까지 봐줬는데 엄마가 밥 한 끼 같이 먹었다고 난리를 친다고? 선자 목소리가 커졌다. 야, 그건 효도가 아니라 감시야, 감시. 선자야, 목소리 낮춰. 못 낮춰. 너무 열받아서 못 낮춰. 선자가 테이블을 탁 쳤다. 언니도 사람이잖아. 왜 언니 인생은 없어? 그 말에 나는 그만 울어버렸다. 분식집에서 나와 선자와 헤어졌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이노 씨였다. 정순 씨, 오늘 체조 끝나고 갑자기 사라지셔서 괜찮으세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네, 괜찮아요. 친구를 만나서요. 보내고 나서 괜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다행이에요.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토요일? 뭔데? 왜요? 바다 보러 가실래요? 당일치기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바다? 둘이서?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거의 놓칠 뻔했다. 아, 저는 뭐라고 해야 하지? 가고 싶다. 솔직히 가고 싶다. 그런데 이게 맞아? 67살 먹은 할머니가 남자랑 바다 가는 게 맞아? 부담 가지실 것 없어요. 그냥 바닷바람 쐬고 오는 거예요. 차는 제가 가져갈게요. 싫으시면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혼자 가기 아까워서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혼자 가기 아까워서 이 사람도 외로운 거구나.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가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다. 아니, 후회한 건 아니다. 그냥 심장이 너무 뛰어서 무서웠다. 토요일 아침, 이노 씨 차를 타고 서해 바다로 갔다.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다. 옛날 노래, 70년대 가요. 이 노래 아세요? 이노 씨가 물었다. 네,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 유행했던 노래예요. 그때 청춘이었죠. 우리. 창밖으로 가을 들판이 스쳐 지나갔다. 청춘. 그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 순간은 그때처럼 두근거렸다. 바다에 도착했다. 평일도 아닌 토요일인데 사람이 별로 없었다. 10월 말이라 바람이 좀 찼다. 이노 씨가 차에서 담요를 꺼내왔다. 추우시면 이거 두르세요. 감사합니다.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찰랑찰랑, 찰랑찰랑. 바다
좋아하세요? 인호 씨가 물었다. 몰라요. 안 와봐서. 바다를요? 네. 애들 키우느라, 시부모님 모시느라 바다 올 시간이 없었어요. 그 말에 인호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바다 갈 시간이 없었어요. 학교 다니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아내 보내고 나서야 처음 혼자 바다에 왔어요. 인호 씨가 수평선을 바라봤다. 근데 그때는 슬펐어요. 지금은 좀 나아요. 왜요? 혼자가 아니니까.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봤다. 그러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요양원 가기 싫어요. 인호 씨가 나를 쳐다봤다. 갑자기요. 요즘 자꾸 그 생각이 나요. 나중에 더 늙으면 애들한테 짐 되면 요양원 가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혼자 죽는 거 너무 무서워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쏟아졌다. 남편 돌아가시고 7년 동안 아무한테도 이런 말 못했어요. 애들한테 하면 걱정하니까. 친구들한테 하면 괜히 처량해 보이니까. 근데 인호 씨한테는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인호 씨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무서워요. 네, 저도 요양원 가기 싫어요. 거기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죽는 거.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그래서 복지관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도 보려고, 말이라도 하려고. 인호 씨가 나를 바라봤다. 정순 씨 만나고 나서 좀 덜 무서워졌어요. 그 말에 나는 울어버렸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다. 해가 질 무렵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인호 씨가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이요? 네, 기념으로. 나는 머뭇거렸다. 얼굴이 부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도 부었어요. 인호 씨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그가 팔을 뻗어 셀카를 찍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둘이 나란히 서서 웃는 사진. 잘 나왔네요. 인호 씨가 사진을 보여줬다. 정말 잘 나왔다. 언제 이렇게 웃어봤지?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네, 사진이 카톡으로 왔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핸드폰을 충전하려는데 알림이 떴다. 복지관 동호회 단톡방. 누군가 사진을 올렸다. 오늘 서해 바다 날씨 좋았어요. 사진을 눌렀다. 심장이 멈출 뻔했다. 우리였다. 인호 씨와 내가 나란히 서 있는 뒷모습. 누군가 우리를 찍은 것이다.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도 있었다. 어머, 박 선생님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새로 오신 분 아닌가? 어머, 둘이 사귀는 거 아니에요? 히읗히읗.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꺼버렸다. 그런데 알았다. 이 사진이 이 동네를 돌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 애들 눈에도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걸. 사진이 올라간 지 3일 뒤 지은이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다. 평소에는 민준이 데려다 주세요. 반찬 좀 해주세요. 그런 부탁 전화였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왜? 그냥 오랜만에 가족 모임 하려고요. 오빠네도 온대요. 준호? 준호가 온다고? 그 바쁜 준호가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요. 오랜만에 얼굴 보자고요.
지은이 목소리가 너무 밝았다. 일부러 밝게 말하는 것 같았다. 뭔가 이상했다. 그런데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래. 일요일에 갈게.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거실에 서 있었다.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알 것 같았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 것 같았다. 일요일. 지은이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다. 배를 누르려다 손이 멈췄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 목소리였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누군데? 몰라, 오빠. 나도 오늘 처음 물어보려고. 복지관에서 만났다며. 나이가 몇인데? 70이래. 70. 미쳤어. 엄마보다 3살이나 많잖아. 오빠, 일단 와서 직접 물어보자. 괜히 짐작으로 얘기하지 말고. 숨이 막혔다. 알고 있었구나. 다 알고 있었구나. 배를 누르려던 손을 내렸다. 돌아갈까? 도망갈까?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어머, 엄마, 지은이가 현관에 서 있었다. 오시는 거 봤어요. 왜 벨 안 누르고 서 계세요? 아, 그냥. 들어오세요. 지은이가 웃었다. 평소 같은 웃음이었다. 그런데 눈은 안 웃고 있었다. 거실에 들어가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엄마, 왔어. 준호는 일어나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와서 인사라도 할 텐데. 오늘은 그냥 앉아서 나를 쳐다봤다. 앉으세요, 엄마. 지은이가 내 팔을 잡고 소파 쪽으로 이끌었다. 거실 가운데 테이블이 있었다. 그 주위로 의자가 놓여 있었다. 마치 법정 같았다. 내가 피고인석에 앉은 것 같았다. 차 드릴게요. 지은이가 부엌으로 갔다. 나와 준호만 남았다. 침묵이 무거웠다. 준호야, 네, 바쁜데 왔네. 네, 일은 괜찮아? 괜찮아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지은이가 차를 가져왔다. 보리차였다. 컵을 내 앞에 놓는 지은이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지은이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할 얘기가 있어요. 응.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은이가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 사진이 떠 있었다. 바다. 그리고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 나와 인호 씨. 이거 엄마 맞죠? 심장이 쿵 떨어졌다. 어떻게? 복지관 아는 분이 보내줬어요. 엄마 닮은 사람 아니냐고.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처음에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설마 그런 데 갔을 리가 없다고. 근데 준호가 끼어들었다. 근데 확대해서 보니까 엄마 맞더라고요. 그 블라우스도 그렇고. 연보라색 블라우스. 지은이가 사준 그 옷.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그 남자 누구예요? 지은이가 물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답해 주세요, 엄마. 대답할 수가 없었다. 뭐라고 해야 하지?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이요? 체조 끝나고 국수 먹는 사이예요? 그냥 친구예요? 어떤 말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다. 엄마! 준호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7년밖에 안 됐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무너졌다. 7년이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벌써 다른 남자 만나요. 그것도 바다까지 가면서, 여행까지 다니면서. 당일치기. 당일치기든 뭐든 남자랑 둘이 바다 간 거 아니에요. 준호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 무덤에 가서 그 말 할 수 있어요? 나 다른 남자 만났다고? 눈앞이 흐려졌다. 오빠, 잠깐. 지은이가 준호를 말렸다. 나도 할 말 있어. 지은이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엄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그 남자랑 재혼 생각 있어요? 재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재혼은 생각해 본 적 없다. 진짜로 없다.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그게 다였다. 아니야. 재혼 같은 거 생각 안 해. 그럼 뭐예요? 그냥 친구야. 친구요? 지은이가 피식 웃었다. 비웃는 웃음이었다. 엄마, 67살인데 남자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냥 친구가 바다같이 가요? 손잡고요? 손 안 잡았어. 그 사진에선 잡은 것처럼 보이던데요? 안 잡았다고. 내가 소리를 질렀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손이 떨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한 번도 손 안 잡았어. 그냥 체조같이 하고, 국수 먹고, 얘기하고. 그게 다야. 그게 다라니까. 지은이와 준호가 서로를 쳐다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준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혹시 진명이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안에서 뭐라고? 집이요. 지금 엄마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 남자랑 재혼하면 그 사람한테 재산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면 그 남자가 집 가져가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내 아들이 내 앞에서 유산 얘기를 하고 있어? 야, 오빠. 지은이가 준호를 말렸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은 지은이가 나를 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 민준이는 누가 봐요? 뭐, 엄마가 그 남자 만나느라 바빠지면 민준이 등하교는 누가 시켜요? 집안일은요? 밥은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나 요즘 진짜 바쁘거든요. 남편은 지방이지, 혼자 애 키우지, 회사 다니지. 엄마마저 빠지면 나 어떡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요. 제발. 지은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울고 있었다. 딸이 울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프지 않지? 아니, 슬프긴 했다. 그런데 분노가 더 컸다. 그래서 니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야? 내 목소리가 나왔다. 내 목소리인데 낯설었다. 응? 니들이 걱정하는 게 지은이와 준호가 나를 쳐다봤다. 민준이 봐줄 사람? 그게 니들 걱정이야? 엄마, 내가 40년 동안 이 가족 위해서 뭘 했는지 알아? 시어머니 수발, 시아버지 장례, 너희 둘 키우기, 남편 병수발. 3년 동안 병원에서 잠자면서 남편 링거 갈았어. 장례 치르고 나서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 그렇게 살았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니들이 걱정하는 게 집이야? 유산이야? 손자 돌봐줄 사람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소리를 질렀다. 거실이 쩌렁쩌렁 울렸다. 지은이가 움찔했다. 준호도 입을 다물었다. 나도 사람이야. 눈물이 흘렀다. 나도 외로워. 나도 무서워. 나도 누군가 내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필요해. 근데 너희는 내가 사람인 줄도 몰라. 그냥 밥 해주는 기계, 손자 봐주는 기계, 그렇게만 생각하지.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아니면 뭔데? 테이블을 손으로 쳤다. 보리차가 찰랑거렸다. 난 평생 너희 위해서만 살았어. 내 인생은 없었어.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가고 싶은 데도 안 가고, 그냥 가족만 보고 살았어. 근데 이제 남은 게 뭐야?
영감은 죽었고 너희는 다 컸고 나 혼자 그 큰 집에서 밤마다 천장 보면서 나 왜 사나 그 생각하면서 살아. 엄마, 그래서 딱 한 번 나를 위해서 뭔가 해봤어. 복지관 가서 체조 배우고 사람 만나고 국수 한 그릇 먹고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응?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은이가 울고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 어딨어? 엄마, 어디 가요? 집에 갈 거야. 엄마, 오늘은 얘기 그만하자. 나도 니들도 흥분했어. 이러다 더 큰 말 나와. 현관으로 향했다. 지은이가 따라왔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말을 잘못했어. 지은아.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다. 나 오늘 많이 실망했어. 많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뒤에서 지은이가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다. 문을 닫고 현관에 주저앉았다.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서러웠다. 40년을 바쳤는데, 다 퍼줬는데, 결국 내가 받은 건 이거였다. 집 명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민준이는 누가 봐요? 그게 다였다. 그게 내 자식들이 나한테 할 말의 전부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이노 씨였다. 정순 씨,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됐어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노 씨, 네, 우리 그만 만나요. 한참 동안 답이 없었다. 그러다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또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정순 씨,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눈물이 흘렀다.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제 사정이에요.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왜냐고. 왜냐고 묻는다. 나도 모른다.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았다. 내가 행복해지면 내 가족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웃으면 내 자식들이 나를 버리는 것 같았다. 이노 씨 잘못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여기까지 해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꺼버렸다. 거실로 가서 남편 영정 앞에 앉았다. 영감아, 나 오늘 욕 많이 먹었어. 당신 죽고 다른 남자 만났다고. 집 뺏길까봐 걱정된다고. 손자 봐줄 사람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게 우리 자식들이야. 영정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오늘따라 야속하게 느껴졌다. 당신은 좋겠다. 먼저 갔으니까. 이런 꼴 안 봐도 되니까. 눈물이 또 흘렀다. 나는 어떡해. 여기 남아서 혼자 이거 다 감당해야 하는 나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체조 배운 거, 국수 먹은 거, 바다 간 거? 아니,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죄인이 된 기분이지? 이노 씨 얼굴이 떠올랐다. 정순 씨 만나고 나서 덜 무서워졌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미안해요, 이노 씨. 나도 이노 씨 만나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너무 무거워요. 나 혼자 감당하기엔. 이노 씨와 연락을 끊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화요일 아침, 알람이 울렸다. 평소처럼 새벽 4시 반.
눈을 떴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다. 천장만 바라봤다. 오늘 복지관 가는 날인데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스쳤다. 그리고 바로 다음 생각. 안 가면 되지. 이불을 뒤집어 썼다. 7시에 겨우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다. 얼굴이 푹 꺼져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연보라색 블라우스는 옷장 깊숙이 밀어넣은 지 오래였다. 오늘도 지은이네 집에 가야 했다. 민준이 등교, 밥, 빨래, 청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아니, 돌아온 게 아니다. 원래 이게 내 자리였으니까. 지은이네 집 현관문을 열었다. 할머니, 민준이가 뛰어와서 내 다리에 매달렸다. 할머니, 어제 왜 안 왔어? 할머니가 좀 아팠어. 어디 아파? 그냥 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했다. 이 아이의 온기만큼은 여전히 좋았다. 그런데 예전 같지 않았다. 예전에는 이 온기가 하루를 버티게 해줬는데 지금은 그냥 온기일 뿐이었다. 민준아, 밥 먹자.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니 지은이는 이미 출근한 뒤였다. 식탁 위에 메모가 있었다. 엄마, 오늘 저녁에 회식 있어요. 민준이 학원 끝나고 데려와서 봐주세요. 미안해요. 밑에 하트. 그 하트를 한참 들여다봤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 하트가 자꾸 눈에 밟혔다. 미안해요. 뒤에 하트. 미안하면 하트를 왜 그려? 진짜 미안하면 직접 말을 해야지. 직접 얼굴 보고, 눈 보고, 엄마 힘들지? 고마워 그 말을 해야지. 하트 하나로 다 되는 거야? 설거지를 하다가 멍하니 창밖을 봤다. 흐린 하늘이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오늘 복지관 체조 시간인데 또 그 생각이 났다. 이노 씨는 나올까? 나 없이도 체조하겠지. 나 없이도 국수 먹겠지. 나 없이도 괜찮겠지. 싱크대에 손을 짚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바보같이 뭘 그리워해. 국수 몇 번 먹은 사이잖아. 손 한 번 안 잡은 사이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텅 비어 있지? 일주일이 2주가 됐다. 복지관은 더 이상 안 갔다. 화요일이 오면 그냥 집에 있었다. 목요일이 오면 딸 집에 가서 일했다. 그 두 요일이 다른 요일이랑 똑같아졌다. 이노 씨한테서 문자가 몇 번 왔다. 정순 씨, 괜찮으세요? 복지관에 안 나오셔서 걱정됩니다. 제가 뭘 잘못했으면 사과할게요. 연락 주세요. 다 읽고 답장은 안 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애들이 반대해요. 내가 행복하면 가족이 무너져요. 그래서 당신을 포기해요. 그 말이 너무 비참해서 차라리 침묵을 택했다. 지은이네 집 분위기도 달라졌다. 표면적으로는 예전 같았다. 민준이 데려다 주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데 지은이가 나를 대하는 게 달랐다. 너무 조심스러웠다. 엄마, 차 드릴까요? 엄마, 피곤하시면 쉬세요. 엄마, 이거 맛있는데 드셔봐요. 예전에 없던 말들이었다. 아, 눈치 보는 거구나. 그날 내가 소리 질렀으니까. 나도 사람이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조심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상했다. 그 조심스러움이 하나도 안 좋았다. 진짜로 미안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또 화낼까봐 눈치 보는 것 같았다. 그게 더 서러웠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내가 해놓은 반찬을 냉장고에 넣다가 말했다. 엄마, 오빠가 미안하대요. 그날 말 너무 심하게 했다고. 진명의 얘기는 잘못했다고. 그래, 엄마한테 직접 전화하기가 뭐하대요? 내가 대신 전해달래서. 응. 지은이가 내 눈치를 살폈다. 엄마, 화 풀렸어요? 화는 무슨 화? 그날 진짜 미안해요. 나도 말 함부로 했어요. 됐어. 엄마, 지은이가 내 손을 잡았다. 나 엄마 걱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날 놀래서 그랬어요. 엄마가 남자 만난다니까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뭐가 무서운데?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가 어디 멀리 가버릴 것 같은 느낌?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가 어디 가겠어. 갈 데도 없는데. 걱정 마. 그 사람이랑 끝났어. 지은이 눈이 커졌다. 끝났다니요? 연락 끊었어. 안 만나. 왜요? 왜긴. 니들 때문이지. 그 말에 지은이 얼굴이 굳었다. 엄마, 아니, 아니야. 니들 탓은 아니야. 손을 저었다. 그냥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67살 먹은 할머니가 무슨 연애야. 웃기지도 않아. 됐어. 이 얘기 그만하자. 나갈게.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지은이가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나는 듣고 싶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핸드폰을 꺼내서 인호 씨 번호를 봤다. 마지막 문자가 3일 전이었다. 정순 씨,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읽고 답장 안 했다. 그 뒤로 연락이 없었다. 포기한 걸까? 당연하지. 포기했겠지. 누가 이런 사람을 계속 기다리겠어.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다. 어둡고 조용한 집. 불을 켜니까 남편 영정이 보였다. 영감아, 나왔어. 대답 없는 집. 소파에 털썩 앉았다. TV를 켰다. 무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젊은 남녀가 손잡고 웃고 있었다. 채널을 돌렸다. 뉴스가 나왔다. 또 돌렸다. 트로트가 나왔다. 그냥 껐다. 조용한 게 나았다. 아니, 조용한 것도 싫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2주가 3주가 됐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선자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야, 한정순, 뒤에서 고함이 들렸다. 선자였다. 야, 어디가? 인사도 안 하고. 아, 선자야. 왜 요즘 연락이 없어? 전화해도 안 받고. 그냥 바빠서. 바쁘긴 뭐가 바빠. 선자가 내 팔을 잡았다. 야, 잠깐 들어와. 할 얘기 있어. 나 급해서. 급하긴 뭐가 급해, 들어와. 선자가 방강제로 나를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좁은 가게 뒤편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선자가 캔커피를 건넸다. 받아. 고마워. 야, 솔직히 말해. 그 인호 씨랑 어떻게 됐어? 연락 끊었어? 응, 왜?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누가 그래? 누가 그게 맞대? 선자 목소리가 커졌다. 애들이 그래? 지은이가? 준호가? 야, 나 다 들었어. 지은이 친구가 우리 가게 단골이거든. 그날 니네 집에서 뭔 일 있었는지 다 소문났어. 얼굴이 화끈거렸다. 뭐라던? 네가 소리 질렀다며. 나도 사람이다라고. 잘했어. 선자가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잘한 거야. 그 말 했어야 했어. 근데 근데 뭐, 결국 포기했잖아. 결국 그 사람 연락 끊었잖아. 결국 다시 딸 집 가서 밥하고 있잖아. 눈물이 차올랐다. 나 뭐 한 거야? 소리 지른 게 무슨 소용이야? 결국 달라진 거 없잖아. 언니, 그냥 나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 밥 해주는 사람, 손자 봐주는 사람. 그 자리로 선자가 한숨을 쉬었다. 야,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야. 뭔데? 선자가 잠시 뜸을 들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 이노 씨 아프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뭐라고? 복지관에서 들었어. 요즘 체조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 그게 무슨, 원래 지병이 있었대. 심장이 안 좋대나 뭐래나.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병? 이노 씨가? 그 양반 아들들이 미국에서 같이 살자고 했대. 근데 거절했대. 한국에서 혼자 살겠다고. 근데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졌나 봐. 그래서 선자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요양병원 근처로 이사갈 준비하고 있대. 요양병원? 시골 쪽에 있는 요양시설 근처로 내려간대. 혼자 관리하다가 진짜 못 버티면 그 시설 들어가려고. 숨이 안 쉬어졌다. 이노 씨가 요양병원에 혼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사람이 그건 나도 몰라. 선자가 한숨을 쉬었다. 근데 복지관에서 그러더라. 그 양반이 그랬대. 그 사람한테 짐 되기 싫다고. 뭐 언니 얘기야. 그 사람이 언니래.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짐? 내가 짐이라고? 그 양반이 그랬대. 자기는 오래 못 살지도 모른다고. 그런 사람이 언니 곁에 있으면 짐만 된다고. 그래서 일부러 거리 두고 있었대. 근데 언니가 먼저 연락 끊으니까 잘 됐다 싶었나 봐.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다고. 눈물이 흘렀다. 멈출 수가 없었다. 야, 언니. 울지 마. 나 몰랐어. 그래, 몰랐겠지. 그 사람이 아픈 줄 몰랐어. 그냥 나만 힘든 줄 알았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물어보지도 않고 끊었을까? 선자가 내 등을 쓸어줬다. 언니 아직 안 늦었어. 뭐가 안 늦어? 그 사람 이사 간다며. 아직 안 갔잖아. 연락해. 지금이라도. 무슨 얼굴로? 무슨 얼굴이긴. 네 얼굴로 하면 되지. 선자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았다. 언니 들어. 그 양반은 언니한테 짐 되기 싫어서 떠나려는 거야. 언니는 애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포기하려는 거야. 둘 다 바보같이 서로 피하고 있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그렇게 피하면 뭐가 남아? 결국 둘 다 혼자잖아. 둘 다 외롭게 죽는 거잖아.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언니, 응, 인생에 몇 번 없어. 이런 사람. 놓치지 마. 가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이노 씨 번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문자, 그게 3주 전이었다. 지금 연락하면 받을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뭐라고 해야 하지?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당신 아픈 줄 몰랐다고? 그렇게 말하면 뭐가 달라지지? 남편 영정을 쳐다봤다. 영감아, 나 어떡해? 그 사람 아프대. 나한테 짐 되기 싫어서 떠나려 했대.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사정만 생각했어.
애들 눈치만 봤어. 내가 너무 못났지?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다. 가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노 씨. 썼다가 지웠다. 저예요. 정순이요. 썼다가 지웠다. 아직 안 가셨죠? 결국 보내지 못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내일 보내자. 내일 용기 내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봤다. 어젯밤에 쓰다 지운 문자창이 그대로 열려 있었다. 이노 씨.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핸드폰을 덮었다. 문자로는 안 되겠다. 직접 가야겠다. 복지관에 전화했다. 저기 박인호 씨 연락처 아세요? 체조반에서 봉사하시던 분. 아, 박 선생님이요? 근데 요즘 안 나오시는데. 주소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제가 급하게 찾아뵐 일이 있어서요. 제발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잠시 후 동 이름과 아파트 이름을 알려줬다. 상세 주소는 진짜 못 드려요. 이것만으로도 저 혼나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집을 나섰다. 버스를 2번 갈아탔다. 이노 씨가 산다는 동네는 우리 동네보다 한참 외진 곳이었다. 낡은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있었고 상가에는 노인들만 보였다. 아파트 이름은 알았지만 동과 호수는 몰랐다. 경비실로 갔다. 저기요, 혹시 박인호 씨라고 70대 남자분인데 이 아파트에 사시나요? 경비 아저씨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왜요? 급하게 찾아뵐 일이 있어서요. 가족이에요. 아니요, 친구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했다. 103동 504호. 근데 요즘 잘 안 보이던데. 감사합니다. 뛰다시피 걸었다. 103동. 엘리베이터를 탔다. 5층 버튼을 눌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미안하다고? 왜 말 안 했냐고? 아무 생각도 정리가 안 됐다. 문이 열렸다. 504호. 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다. 문틈 아래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집에 있구나. 심호흡을 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다시 눌렀다. 발소리가 들렸다. 느린 발소리. 문이 열렸다. 이노 씨였다. 근데 달랐다. 3주 전에 봤던 사람이 아니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볼이 푹 꺼졌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다. 평소에 꼿꼿하던 어깨도 축 처져 있었다. 정순 씨, 이노 씨가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복지관에서 들었어요. 주소 들어가도 될까요? 이노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다. 집안은 깔끔했다. 그런데 짐이 정리되어 있었다. 거실 한쪽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벽에 걸려 있던 것들이 다 내려져 있었다. 정말 이사 가려고 했구나. 앉으세요. 이노 씨가 소파를 가리켰다. 나는 앉지 않았다. 왜 말 안 했어요? 네, 아프신 거 왜 말 안 했어요?
이노 씨 얼굴이 굳었다. 누가? 선자한테 들었어요. 지병 있으신 거, 요양시설 근처로 이사 가시려는 거,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이노 씨가 한숨을 쉬었다. 앉으세요. 서서 얘기하지 말고. 싫어요. 대답 먼저 해주세요. 이노 씨가 나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짐 되기 싫어서요. 뭐라고요? 정순 씨한테 짐 되기 싫었어요. 가슴이 쿵 하고 울렸다. 저는 오래 못 살 수도 있어요. 심장이 안 좋아요. 10년 전부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정순 씨 곁에 있으면 결국 짐만 돼요. 병원 데려가야 하고, 간호해야 하고, 나중에는 요양원에 넣어야 하고. 이노 씨 목소리가 떨렸다. 정순 씨는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셨잖아요. 남편 병수발, 자녀 뒷바라지, 손주 돌봄. 이제 좀 쉬셔야 하는데, 내가 거기 끼면 또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짐이 되는 거잖아요. 눈물이 차올랐다. 그래서 연락 끊으셨을 때 잘 됐다 싶었어요. 잘 됐다고요? 네, 깔끔하게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순 씨는 가족한테 돌아가시고, 저는 혼자 정리하고, 그게 맞는 거라고. 그런데, 이노 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왜 오셨어요? 왜 왔을까? 나도 몰랐다. 그냥 와야 할 것 같았다. 이대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았다. 저도 바보예요. 입에서 말이 나왔다. 저도 이노 씨한테 짐 되기 싫었어요. 네, 애들한테 짐 되기 싫고, 이노 씨한테도 짐 되기 싫고, 그래서 도망갔어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연락 끊고, 근데 선자가 그러더라고요. 둘 다 서로 피하면 뭐가 남냐고. 결국 둘 다 혼자 외롭게 죽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가 떨렸다. 저 요양원 가기 싫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죽는 거 무서워요. 이노 씨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날 바다에서 무섭다고. 이노 씨 눈에 물기가 어렸다. 그럼 같이 무서우면 안 될까요? 정순 씨, 저도 짐 질게요. 이노 씨도 저한테 짐 지세요. 서로 짐 지면 그게 무거운 건가요? 눈물이 흘렀다. 저 이번에 깨달았어요. 누군가한테 짐 되는 게 싫어서 도망가면 결국 혼자 남는다는 거. 혼자 남으면 너무 추워요. 이 한 달 동안 너무 추웠어요. 이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내 앞으로 왔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67년 인생에서 남편 아닌 남자 손을 잡은 게 처음이었다. 따뜻했다. 손이 따뜻했다. 저도요. 이노 씨가 말했다. 저도 추웠어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이노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근데 애들은요? 현실이 돌아왔다. 애들이 반대하잖아요. 집 문제도 있고, 저 때문에 가족이 깨지면. 안 깨져요. 내가 말을 끊었다. 제가 정리할 거예요. 정리요. 네. 오늘 다 말할 거예요. 애들한테. 이노 씨가 내 손을 꽉 잡았다. 혼자 감당하시려고요? 아니요. 나는 이노 씨를 똑바로 쳐다봤다. 같이 가요. 우리 집으로. 그날 저녁. 지은이와 준호를 불렀다.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우리 집에서 볼 얘기가 있어. 지은이가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와서 얘기할게. 준호는 망설이다가 알겠어요 라고 했다. 저녁 7시. 거실에 모두 모였다.
지은이, 준호. 그리고 나. 인호 씨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애들 얼굴이 굳었다. 엄마, 이분이 응. 박인호 씨야.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입을 열려는 찰나 내가 먼저 말했다. 할 얘기 있어서 불렀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으로 갔다. 맨 안쪽 신문지에 싸둔 것을 꺼냈다. 낡은 밥그릇. 40년 된 밥그릇. 남편 제사상에만 올리던 그 그릇. 식탁 가운데에 내려놓았다. 이거 알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제사 때 쓰던 거요. 응.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40년 동안 이 그릇에 아버지 밥만 담았어. 근데 말이야. 나는 애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 그릇에 내 밥 담은 적은 한 번도 없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은이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나는 평생 남밥만 차려줬어. 시어머니 밥, 아버지 밥, 너희 밥, 남편 밥. 내 밥은 늘 맨 마지막이었어. 다 먹고 남은 거 먹거나 아예 굶거나. 그게 엄마라서, 며느리라서, 아내라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준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그래서 뭘? 잠깐. 내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다 말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 심호흡을 했다. 이 집, 내 명의로 되어 있지. 네, 다 너희 이름으로 바꿔줄게. 지은이와 준호 눈이 커졌다. 지은이 반, 준호 반. 다 너희 거야. 내가 죽기 전에 정리해줄게. 엄마, 갑자기 왜? 대신 나는 인호 씨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애들을 봤다. 내 남은 10년은 내가 정할 거야. 어디 가서 살지, 누구랑 살지, 뭘 하면서 살지. 다 내가 정할 거야. 너희한테 물어보지 않을 거야. 엄마!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준호야, 그 남자랑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재혼하겠다는 거예요? 재호는 몰라. 아직 거기까진 생각 안 했어. 그럼 뭔데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 국수도 먹고, 얘기도 하고, 가끔 바다도 가고. 그게 다야. 그게 뭐가 달라요? 결국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야?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누구랑 밥 먹든, 누구랑 얘기하든, 그게 왜 문제가 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7년밖에. 7년이면 짧아?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다. 7년 동안 나 혼자 그 큰 집에서 잤어. 7년 동안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천장 쳐다보면서 나 왜 사나 생각했어. 너희는 그거 알아? 밤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또 혼자구나 그 생각이 얼마나 서러운지. 눈물이 흘렀다. 몰라. 너희는 몰라. 가족이 있으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너희는 혼자가 아니니까. 인호 씨가 천천히 일어났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준호가 인호 씨를 노려봤다. 뭔데요? 저는 재산 필요 없습니다. 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요. 다 자녀분들 거예요. 거기에 손댈 생각 일도 없습니다. 그런 말 다 하죠.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그건 자유예요. 인호 씨가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그냥 국수 한 그릇 나눠 먹을 사람이 필요했어요. 혼자 먹으면 외로워서요.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요.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게 다예요. 정말 그게 다입니다. 지은이가 울고 있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준호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지은아, 준호야. 너희가 이해하든 안 하든 나는 갈 거야. 너희 허락 안 받을 거야. 67년 동안 허락받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안 받을 거야. 엄마, 대신 약속할게. 밥그릇을 손으로 만졌다. 이 그릇 내가 가져갈게. 이제부터 여기에 내 밥 담아서 먹을 거야. 그리고 죽을 때 되면 이 그릇 너희한테 돌려줄게. 그때 너희가 이 그릇에 밥 담아서 제사상에 올려줘. 그럼 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한참 뒤에 지은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 응, 미안해요. 나 그동안 엄마 맘 몰랐어요. 힘든 줄도 몰랐고, 외로운 줄도 몰랐고, 그냥 엄마니까 당연히 괜찮은 줄 알았어요. 지은이가 울먹였다. 근데 엄마도 사람이었네요. 엄마도 외로웠네요. 가슴이 먹먹했다. 그래. 엄마도 사람이야. 준호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반대는 하지 않았다. 밤 11시 애들이 떠나고 인호 씨와 거실에 남았다. 남편 영정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잘하신 거예요. 인호 씨가 말했다. 그런가요? 네, 대단하셨어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인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저도 같이 짐 질게요. 끝까지.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오래된 밥그릇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 그릇이 오늘 처음으로 다른 의미로 보였다. 40년 동안 남의 밥만 담았던 그릇. 이제는 내 밥을 담을 그릇.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 12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하얗게 내려앉는 눈을 바라봤다. 7년 전 겨울에도 눈이 왔었다. 남편 장례식 날. 그날도 이렇게 하얗게 쌓였었다. 그때는 그 눈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달랐다. 오늘 눈은 그냥 예뻤다. 요즘 내 하루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지는 건 여전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다가 5시쯤 일어났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밥 차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있긴 했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세수하고 간단하게 죽을 끓여서 혼자 아침을 먹었다. 예전에는 혼자 먹는 밥이 서러웠는데 지금은 괜찮았다.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먹는 거니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 세 날은 지은이네 집에 갔다. 민준이 등교시켜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점심 전에 나왔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있지 않았다. 오후는 내 시간이었다. 처음에 지은이가 어색해했다. 엄마, 벌써 가요? 응. 오늘 복지관 가야 해서. 아, 저녁은 네가 해. 냉장고에 밑반찬 있으니까. 네. 지은이 표정이 복잡했다.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붙잡지는 않았다. 그게 달라진 거였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 조금만 더 있다 가요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내라고 했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구나. 느리지만 조금씩.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날은 복지관에 갔다.
체조 교실은 여전했다. 트로트 음악에 맞춰 팔 흔들고 다리 굽히고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예전보다 나아졌다. 의사가 그랬다. 운동하니까 좋아졌다고. 체조가 끝나면 이노 씨와 국수를 먹었다. 잔치국수를 먹거나 비빔국수를 먹거나 가끔은 칼국수도 먹었다. 오늘 국수 맛있네요. 그래요? 저는 좀 짠 것 같은데. 원래 짠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랬나? 네. 바다 갔을 때도 짠 거 드셨잖아요. 그런 대화를 했다. 별것 아닌 대화. 그런데 그게 좋았다. 누군가와 밥 먹으면서 별것 아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 67년을 살면서 몰랐다. 이노 씨는 이사를 안 갔다. 요양시설 근처로 내려가려던 계획을 접었다. 여기 있을게요.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여기가 어딘데요? 정순 씨 근처요. 얼굴이 빨개졌다. 뭐 그런 말을. 사실인데요. 이노 씨가 웃었다. 그 초승달 눈. 그 웃음이 참 좋았다. 병원은 잘 다니세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약도 잘 드시고요? 잔소리 늘었네요. 당연하죠. 저도 짐 져야죠. 이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는 익숙해진 온기. 고마워요. 정순 씨. 뭐가요? 다 고마워요. 토요일. 지은이네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이는 날이었다. 준호네까지 오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님이 하나 더 있었다. 이노 씨. 진짜 가도 돼요? 이노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당연하죠. 제가 부른 건데요. 애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불편하면 어때요? 익숙해져야죠. 내가 먼저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 들어서니 민준이가 뛰어왔다. 할머니, 어이구, 우리 민준이. 민준이를 안아 올렸다. 무릎이 좀 아팠지만 괜찮았다. 그런데 민준이가 내 뒤를 힐끗 봤다. 할머니, 저 아저씨 누구야? 이노 씨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인사해, 민준아. 이분은 박인호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민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 외할아버지 없는데, 이제 생긴 거야?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지은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준호가 소파에서 힐끗 쳐다봤다. 모두가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응. 나는 민준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민준이도 외할아버지 생긴 거야. 진짜? 응. 진짜. 민준이가 이노 씨에게 다가갔다. 외할아버지, 안녕하세요. 90도로 인사했다. 이노 씨가 당황해서 허둥댔다. 그래, 안녕, 민준아. 외할아버지는 뭐 잘해요? 응? 우리 친구들 할아버지는 낚시 잘하는데, 외할아버지는요? 나는 탁구. 탁구요? 저도 가르쳐 주세요. 민준이가 이노 씨 손을 잡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웃었다. 지은이도 웃고 있었다. 준호는 안 웃었지만 인상을 찌푸리지도 않았다. 그 정도면 됐다. 완벽하지 않아도 됐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노 씨는 자기 집으로 갔다. 아직 같이 살지는 않았다. 그건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거실불을 켰다. 남편 영정이 보였다. 영감아, 나왔어. 예전처럼 대답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침묵이 무섭지 않았다.
오늘 민준이가 인호 씨한테 인사했어. 외할아버지라고. 당신 기분 나빠? 영정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다. 원망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냥 웃고 있었다. 고마워, 영감아. 40년 동안 같이 살아줘서. 그리고 미안해. 먼저 보내서. 나도 언젠가 갈게. 근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남았거든. 부엌으로 갔다. 찬장에서 그 밥그릇을 꺼냈다. 40년 된 낡은 밥그릇. 남편 제사상에만 올리던 그릇. 밥솥을 열었다. 저녁에 지은 밥이 조금 남아 있었다. 주걱으로 밥을 퍼서 그 그릇에 담았다. 처음이었다. 이 그릇에 내 밥을 담는 게. 식탁에 앉았다. 반찬은 없었다. 그냥 흰 쌀밥 한 그릇.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술 떴다. 입에 넣었다. 맛있었다. 40년 동안 남의 밥만 담았던 그릇에서 먹는 내 밥. 왜 이렇게 맛있지? 눈물이 났다. 서러워서가 아니었다. 그냥 뭔가 끝난 것 같아서. 아니, 뭔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하얗게 소리 없이 핸드폰이 울렸다. 인호 씨였다.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네. 잘 들어왔어요. 내일 복지관에서 봬요. 푹 쉬세요. 인호 씨도요. 하트를 보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껐다. 하트는 아직 부끄러우니까. 남편 영정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다. 영감아, 나 이제 잘게.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 속에 누웠다. 천장이 보였다. 예전에는 이 천장이 무서웠다. 혼자 보는 천장, 혼자 듣는 정막.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내일 할 일이 떠올랐다. 복지관 가서 체조하고, 인호 씨랑 국수 먹고, 저녁에는 선자 만나서 수다 떨고, 할 일이 있었다. 만날 사람이 있었다. 나를 기다리는 내일이 있었다. 눈을 감았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다.